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자이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20대 때 사고를 당하면서 다리가 한쪽 불편한 사람인데 그날 이후로 살아서 숨 쉬는 것만 해도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착하게 성실하게 살면 하늘에서 복을 준다는 저희 부모님의 말처럼 악한 마음 품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 가운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일을 겪게 되면서 정말로 착하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살다간 평생 악한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삶의 괴리감까지 느끼게 되었네요. 또 한편으론 내가 몸도 아픈 사람이고 직업도 좋지 않으니 이런 대우를 받게 된 건가 싶기도 했죠. 저는 순간의 교통사고로 멀쩡했던 오른쪽 다리가 절단이 되었는데 그때 제가 잃었던 건 다리뿐만이 아니라 같이 차에 타고 있었던 저희 부모님까지 잃게 되었어요. 하필이면 그날이 저 대학 졸업날이었는데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 오지 못할 것 같다는 부모님에게 갖은 투정을 부려 꼭 오라고 한 거였는데 그런 부모님이 저 때문에 세상을 떠난 것 같아 그 죄책감이 얼마나 큰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평생 희생하시며 사신 저희 부모님인데 저는 한쪽 다리를 잃었다는 상실감보다 내 삶이 망했다는 사실보다 부모님을 떠나게 했다는 거, 그게 저를 더 힘들게 하였어요. 당시 엄마는 평범한 주부였고 아버지는 경찰이었는데 부모님 장례식 때 저는 다리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어서 제 어린 동생이 상주로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조문객들은 제 병원까지 찾아오셔서 제게 굉장히 많은 위로를 하고 가셨어요. 제 손을 붙들어 잡으며 절대로 삶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도 해주셨고 훌륭한 아버지의 딸이니 의지를 갖고 살라는 말도 해주셨어요. 그땐 아무런 정신이 없어 누가 얼마나 오셨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는데 어쩌면 제가 제일 힘들었을 그때 그런 따뜻한 말들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제가 여태까지 살고 있는지도 몰랐죠. 저는 오른쪽 다리는 절단이 되고 왼쪽 다리는 뼈 전부 으스러져 2년간 걷는 재활치료를 했는데 그 과정이 끝나고 나서 의족을 착용해 또 1년간의 연습을 하게 되었어요. 1차 재활 중엔 균형 잡기, 체중 지지, 보행 등등의 재활 과정이 있는데 그나마 왼쪽 다리로 걷는 재활을 꾸준히 해왔기에 다리 근력은 꽤 있는 편이라 걷는 건 금방 걸을 수 있었어요. 저를 도와주신 재활치료사분도 포기하지 않고 저를 끝까지 도와주셨는데 제가 1년 반 만에 두 다리로 걷는 걸 보곤 감격을 하며 본인이 더 뿌듯해했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의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재활하면서 매일같이 병원에 가 매일같이 그 사람을 보니 사랑의 감정이 싹틀 수밖에 없었고 이런 저도 괜찮냐고 하니 남편은 자기가 만나본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진심이 통하는 여자라며 사귀어보자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다 보니 저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혼자 살아야 된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이런 남편의 고백에 적지 않게 놀라 처음엔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괜히 나중에 제가 상처를 받을 것만 같았죠.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아예 시작조차 하지 말자 싶었는데 이런 제 마음을 읽은 남편이 제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걸 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정말로 힘들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온다잖아요. 근데 하나 씨는 이런 상황에서도 늘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더라고요. 사실 저한테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엔 대개 삶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 씨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 씨한테 호감이 생겼고 저 진심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혀 딴 맘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남편의 이런 진심 어린 고백에 연애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설마 결혼까지 하겠어 라는 생각이었고 전혀 이 사람과는 결혼을 할 거란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금 상황만 생각하고 연애를 해보자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제가 걷는 것부터 취업을 하는 것까지 전부 다 지켜본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 저는 그런 남편에게 당신은 참 부모 같은 남자라고 칭하곤 했어요. 왜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아장아장 걷는 것부터 취직을 하는 것까지 전부 다 함께 해주잖아요. 남편은 제게 그런 존재가 되었죠. 그렇게 전 식품영양학과인 제 대학 전공을 살려 도시락을 제조하는 공장에 취직을 했고 오랫동안 그곳에서 영양사로 근무를 했어요. 제가 2년제 대학을 나와 교통사고를 당한 지 7년 만에 취직이 된 제 첫 직장이었죠. 그만큼 애정도 많았고 몸이 불편한 저를 믿고 뽑아주신 사장님과 편견 없이 저를 봐주신 직원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돌아가신 부모님이 늘 강조하신 대로 인생을 살다 보니 이렇게 절망스러웠던 제 상황에도 꽃이 피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취직한 지 1년 뒤 남편은 제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정말 뜬금없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막걸리집에서 갑자기 제게 반지를 건네는데 결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때 제 대답은 딱 2가지였어요. Yes or No였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승낙을 기대하는 남편 얼굴을 보니 어찌 거절을 하나 싶었고 결혼, 그래 한번 부딪혀보자 싶었어요. 저라는 사람은 뭘 하든 정상적인 사람들보단 더 부딪히고 더 두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으니 결혼도 남들처럼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그런 생각을 했던 저이기에 또 한번 극복해 나가보자 싶었죠. 남편이 제게 준 반지는 정말 투박하고 기스도 많이 난 금반지였는데 누가 꼈던 것 같기도 하고 암튼 새로 산 반지는 아닌 것 같아 물어봤어요. 그나저나 반지가 되게 특이하다.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새로 산 거야? 그치? 이거 사실 우리 어머니 반지야. 내가 자기한테 프로포즈 할 거라고 어머니한테 반지 달라고 했거든. 뭐? 그럼 이 사실을 자기 어머니도 알고 계신다는 거야? 그럼 우리 어머니 항상 그러셨거든. 정혼할 여자가 생기면 꼭 이 반지를 주고 청혼하라고. 그래서 아들 둘 중에 누가 됐든 먼저 결혼하는 놈한테 줄 거라고. 남편 말로는 이 반지가 엄청나게 의미 있는 반지인데 고인이 되신 본인 아버지가 중동에서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어머니한테 사들인 반지라고 했어요. 몇 번이나 죽을 뻔한 상황에서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산 반지여서 남편 어머니에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반지였대요. 그래서 이걸 대대로 물려주고 싶어 며느리가 생기면 무조건 이걸 줄 거라고 했다네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또 한 가지를 더 물어봤어요. 그건 그렇고 자기 어머니도 내가 어떤 상태인지는 다 알고 계시는 거야? 난 사실 그게 제일 걱정돼. 내가 정상인이 아니니까 반대하실까 봐. 자신이 없어. 다 알고 계셔. 자기가 어떤 상태이고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자기 부담스러울까 봐 전에는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난 자기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저 사람이랑 결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자기랑 사귀면서 계속 어머니를 설득했었어. 그리고 내 진심을 아신 어머니도 결혼 허락하신 거고. 그러니까 걱정 마. 어머니도 자기를 직접 만나면 자기를 좋아하게 될 거야. 남편이 그 정도로 제게 진심이었는지 또 한 번 알게 됐죠. 시모와의 첫 만남이 있던 그날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면접을 보러 갔을 때보다 더 떨었던 것 같아요. 청심환을 하나 먹고도 진정이 안 돼 2개나 먹었는데 절 처음 본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밝게 절 맞아주셨어요. 결혼을 해서도 시어머니는 제게 정말 잘해주셨는데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신 걸 늘 가여워하며 제게 본인이 그 자리를 조금이라도 메꿔주고 싶다고 하였어요.
다른 여자들은 속이 상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친정 엄마나 친정에 가서 속이라도 풀 텐데 저는 그럴 친정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냐며 저희 남편 흉 볼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어려움 말고 본인한테 와서 흉을 보라고까지 했어요. 게다가 본인을 시어머니가 아닌 그냥 엄마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좀 낯간지러워서 부르지 않으니 시어머니가 서운하다는 듯 얘, 저번에 내가 엄마라고 부르라고 했잖니. 시어머니라고 하면 나도 서먹해서 싫다니까. 나 따라해봐라, 엄마. 이런 식으로 제게 호칭도 바꿔 부르라고 했죠. 한번 부르다 보니 저도 그게 또 익숙해져서 늘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걱정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계시길래 무슨 일이냐고 여쭈어보니 사시는 집이 전세금이 올라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제 돈을 드렸어요. 저희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들어놓으신 생명보험이 있었는데 그걸로 저는 시집가고 동생은 장가를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 수중에 남은 돈이 한 5천 정도 되었는데 그중 3천만 원을 시어머니한테 드리며 전세금 충당하시라고 했어요. 그걸 드리니 남편은 물론이고 시어머니까지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길래 가족끼리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며 통 크게 베풀었죠. 그땐 시어머니한테 그냥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가 제게 베푼 사랑은 어마어마했어요. 몸이 불편한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저 대신 막 싸우고 따지고 하셨거든요. 그걸 받아본 저로선 시어머니에게 모든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저랑 남편 둘 다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으니 부족한 돈은 또 벌면 된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시동생도 제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했네요. 시동생은 저랑 동갑이었는데 그때까지도 장가를 안 가고 있어 늘 저희 시어머니의 애를 무척이나 태우곤 했어요. 네 시동생은 장가를 안 간다고 그런다? 나이는 나이대로 먹고 있고 점점 기회는 없어지고 사람이 태어나서 결혼을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떡해? 결혼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 건데. 태어나서 그거 하나는 해봐야지. 그걸 지가 왜 멋대로 맡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데 애미 네가 좀 설득 좀 해봐라. 니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면 또 걔가 마음이 바뀔지 누가 아니. 네, 엄마. 제가 한번 도련님 만나서 얘기해 볼게요. 도련님 정도면 여자가 줄을 설 텐데 말이에요. 애들 아빠랑 다르게 인물도 좋고 키도 훤칠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다. 네 남편은 날 닮아서 짜리몽땅한데 둘째는 네 시아버지를 닮아서 인물도 좋고 키도 큰 것 같아. 내 아들놈이지만 성격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지만 이런 시어머니의 고민은 얼마 안 가 바로 해결이 되었어요. 시동생한테 여자친구가 생긴 겁니다. 그걸 또 어쩌다 우연히 저희 부부가 보게 되었어요. 남편이 시댁에 가서 어제 네가 여자랑 있는 거 봤다고 이것저것 캐물으니 시동생이 마지못해 여자친구의 존재를 밝히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생각까지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엄마한테는 비밀이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 여자친구가 이혼 경력이 있는 돌싱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둘 다 그 소리를 듣고 소리를 내며 옅은 한식을 내뱉었네요. 왜냐면 저희 시어머니 결혼 철학에서 절대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이혼이었거든요. 사별을 해도 절대 재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야말로 뼛속까지 절개를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이셨기에 시동생이 좀 힘들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결국엔 걱정이었을 뿐이더라고요. 시동생 여자친구네 쪽에서 결혼을 밀어붙여 그 여자가 인사를 왔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 아주 대단한 집안의 딸이고 대단한 직업을 가진 여자였어요. 어쩔 수 없이 저랑 비교가 될 만큼 말이에요. 그 여자는 직업이 피부과 의사였는데 어머니가 피부과 의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나 들을 법한 대기업의 사장까지 했었고, 친할머니가 미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셔서 그 돈으로 평생 먹고 살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피부과는 뭐 크게 돈벌이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취미생활처럼 한다고 하는데, 뒤이어 본인이 이혼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략 결혼 비슷하게 결혼을 하는 바람에 맞지 않는 사람과 살다 보니 결국 8개월 만에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8개월 동안 살면서도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보냈다는데 그 말을 하는데도 살짝 눈물을 보이며 울먹거리더라고요. 시은 씨한테 연애할 때부터 들었었는데 어머니께서 이혼한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 저 누구보다 시은 씨 사랑하고 시은 씨만큼 사랑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제 결혼 실패로 저희 부모님도 제가 너무 힘들어한 걸 보셔서 그런지 제가 행복하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다시 시작을 해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도 한 번만 재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는 다른 삶을 살았던 제 주변에서는 흔히 볼 수 없었던 사람이어서 그런가 말을 하는 것도 부탁을 하는 것도 교양이 넘쳐났어요. 그 보이지 않는 아우라 같은 게 있었는데 시어머니도 이 여자에게 약간 기가 눌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결국엔 시동생의 결혼을 허락하셨죠. 그렇게 이혼과 재혼은 안 된다고 외치셨던 시어머니도 결국 그 여자의 빵빵한 스펙과 집안을 보고 허락을 하셨어요. 돈과 자본주의가 그렇게나 무서운 건지 시어머니를 통해 알게 되었네요. 근데 이런 시어머니의 결정을 제일 서운했던 건 남편이었어요. 왜냐면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려고 한 2년 가까이 설득을 하고 눈치를 보고 그리고 나서 허락을 받았는데 돈 많은 재수 씨는 허락을 하는데 단 이틀도 걸리지 않았으니 얼마나 서운했겠나요. 남편의 마음도 이해가 갔죠.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며 도련님이 그런 분하고 결혼하면 좋지 뭐. 결혼은 절대로 안 하시겠다고 했었는데 잘된 일이지 뭐야. 하고 남편을 위로해줬어요. 그런데 좀 불편한 게 있었다면 동서가 될 그 여자가 저보다 나이가 4살이나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보다는 1살이나 더 많았죠. 가뜩이나 어려운 사람인데 나이까지 많은 사람이 제 손 아랫사람이 된다니 그것도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불편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게 뭐가 불편하냐며 너 나이 많은 동서라고 절대 봐주지 말고 아주 무서운 형님 노릇 톡톡히 해야 돼. 그거 특권이야. 잘 써먹어야지. 그리고 내가 없을 땐 네가 내 대신이니까 시어머니 역할도 해야 되고. 알겠지? 저런 애가 온다고 쫄지 마. 이렇게 저를 끝까지 생각해 주신 시어머니였는데 동서가 저희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저랑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일단 결혼 반지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동서가 막 결혼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슬쩍 제 결혼 반지에 대해 묻는 걸 제가 우연찮게 듣게 됐죠. 얘 태우 아빠야. 그때 내가 너한테 준 그 결혼 반지 있잖냐? 그거 좀 볼 수 있냐? 결혼 반지요? 갑자기 그건 왜요? 아니, 그냥 차리나 궁금해서 그렇지. 혹시 니네가 갖다 판 건 아닌가 확인해 보려고 한다. 왜? 아이 참, 어머니는 농담도. 잠시만요. 그때 제가 둘째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을 때였는데 남편이 서랍에서 반지를 꺼내 갖다 드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그 반지를 다시 돌려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왜 그러시냐고 하니 자기가 뭐 갯돈이 밀려서 탈퇴를 당하기 일부 직전인데 그거라도 팔아서 갯돈 내고 연말에 돈이 나오면 저희한테 더 좋은 반지를 사다가 주겠다고 하는데 남편이 안 된다고 기겁을 하며 팔쩍 뛰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그럼 저당이라도 잡아둘 테니 몇 달만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하도 애걸복걸하는 시어머니에게
어쩔 수 없이 반지를 빌려드렸고 본인 엄마가 하도 급하다고 하니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반지를 덥석 드렸다는 겁니다. 사실 그 반지의 소유권 자체가 애매하긴 했어요. 분명 저한테 오긴 온 반지인데 주인은 시어머니였으니 그땐 저도 뭐라고 그걸 왜 줬냐고 하기가 모호했죠. 그런데 며칠 뒤 동서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님, 제가 형님한테 예단 드려야 되는데 내일 모레 같이 백화점 가서 마음에 드는 거 고르세요. 그날 모시러 갈게요. 그리고 그날 동서차를 타고 백화점에 갔는데 동서차에 그 왜 음료수 꽂아놓는 곳 있죠? 거기에 제 결혼 반지가 헌 집신짝처럼 굴러다니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준 반지가 시중에는 볼 수 없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갯돈이 필요해서 그걸 가져간 게 아니라 동서한테 주고 싶어서 뺏어간 거였죠. 서운하더라고요. 제 앞에선 그렇게 동서흉을 보시더니 차라리 동서흉 안 보고 저한테도 솔직히 얘기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서운하고 어이없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더 어이가 없었던 게 제가 그 반지를 동서차에서 발견한 뒤 일주일 뒤인가? 그 뒤에 시어머니가 다시 그 반지를 가지고 온 거 아세요? 당연히 동서가 안 낀다고 했으니 도로 가지고 온 게 뻔했어요. 그리곤 그날 와서 또 동서흉을 보시는데 지가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씀씀이가 그리 해퍼서 어쩌려고 그런지 결혼 반지도 1,000만 원짜리 다이아가 박힌 걸 한다고 하더라. 아주 우리 아들 등골 다 빼먹게 생겼어. 알뜰한 너랑은 다르다니까. 그 말을 하시는데 시어머니 속이 훤히 다 보이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색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동서 앞에선 제 흉을 대놓고 보시더라고요. 흉이라기보단 무시에 가까웠는데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나서 시댁에서 다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엄마라는 호칭을 쓸 정도로 이미 가까워졌고 동서는 이제 막 저희 집안에 온 사람이니 자기간에 엄청 격식을 갖추며 저한테까지 극존칭을 쓰고 어른 대접을 하더라고요. 진지는 드셨냐, 잠은 주무셨냐, 라는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말하려던 찰나 시어머니가 먼저 초를 치더군요. 네 형님은 말이 영양사지. 공장에서 일하는 식당 이모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네 형님한테 너무 격식 안 차려도 된다. 그게 뭐냐, 큰어른도 아닌데. 편하게. 그래도 형님이니까 형님 대우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이, 그래. 형님은 형님이지. 근데 얘는 그냥 공순이라니까. 너랑 별반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위치야. 아유, 아니다. 너는 의사니까 어쩌면 네가 더 높네. 그날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시어머니에게 이 얘기는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식구들이 다 가고 없을 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차마 엄마라는 호칭도 안 나와 딱딱하게 말을 했어요. 어머님, 아까 동서한테 제 얘기하실 때 말씀이 좀 지나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있는 데서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듣는 저도 엄청 서운했어요. 다음부터는 말씀 좀 가려서 해주셨으면 해요. 아니, 너 내가 농담으로 한 말 가지고 지금 토라져서 이러는 거냐? 아이고, 며느리 무서워서 농담도 못하겠네. 어머님, 농담 아니셨잖아요. 저 그 정도도 구분 못하는 어린애 아니에요. 그런 말 누가 들어도 기분 상할 말이에요. 하참, 내가 너 생각해서 일부러 그런 말 해줬더니 뭐가 그렇게 기분이 상했다고 그러냐? 걔한테 그렇게 말을 해야 너한테 뭐라도 하나 더 떨어지는 거야. 걔는 워낙 잘 살고 니네는 힘들게 사는데 그렇게 공장 다닌다고 해야 네 동서가 뭐 하나라도 더 해주지. 행여나 둘이 마트 같은 데 가더라도 같이 가면 니네 집 장까지 다 계산해주고 백화점 같은 데 가도 혹시 아냐? 뭐 가방이라도 사줄지. 제가 무슨 거지도 아니고
그거 받으려고 거길 따라가요. 어머님이 받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저는 동서한테 뭐 받을 생각 초도 없어요. 차라리 어머님 미안하다고 저한테 사과를 하시지. 뭐 자꾸 뱅뱅 돌려 말씀을 하세요. 말도 안 되는 변명에 자기 방어하기 급급한 시어머니를 보니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정내미가 뚝 떨어졌어요. 그리곤 그날 시어머니의 발단으로 동서는 점점 저를 더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아래로 내리깔며 업신여기는데 원래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당연스럽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발단이 되긴 했지만 언젠간 본색이 드러나도 드러날 동서이긴 했죠. 그리고 동서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임신을 했는데 임신하고 나서 명절 때 집안이 뒤집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 동서가 임신한 지 한 13주, 4개월 정도 되었을 텐데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만 있으라고 하더군요. 저도 임신했을 땐 조심했으니 그런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동서의 말이었어요. 동서가 무슨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 되는데 정수기 물은 안 먹는다며 편의점에서 제일 비싼 물인 프랑스 물을 사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임신한 동서니까 아이 있는 엄마의 마음으로 사다 준다고 했고 시댁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갔어요. 근데 그 물을 안 팔더라고요. 차마 빈손으로 갈 수는 없어서 동네에 있는 편의점 3-4군데를 돌아다녀 그 물을 2병 사서 품에 안고 돌아왔죠. 그런데 동서가 아주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리가 하나 없어서 저런가 왜 저렇게 굼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옆에서 시모가 기름을 붓듯 드지아가 네가 이해해라. 쟤는 장애인이잖니. 그 말을 듣게 된 저희 남편은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고 상을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하며 그 2사람에게 난리를 쳤어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를 낸 건 저도 그날 처음 봤어요. 근데 거기서 시동생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기 와이프 임신한 거 모르냐며 잘못되면 형수랑 형이 책임질 거냐고 막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남편도 시동생 멱살을 잡으며 이 새끼가 못하는 소리가 없다고 네 마누라만 중요하냐고 너도 가만히 안 둔다고 하는 거 제가 간신히 말려 그날 시댁은 쑥대밭이 되었고 제사도 안 지내고 그냥 나왔어요. 그날 집에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저 몸 불편한 사람 맞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그 말 들었던 것보다 가족에게 그 말을 들으니 더 상처가 남았죠. 그리곤 거의 10개월 동안 시어머니를 안 봤어요. 미안하다, 사과한다 몇 번이나 오셨지만 보기 싫더라고요. 남편은 시동생이랑 술 한잔하며 진지게 풀었지만 저는 아무래도 당사자이다 보니 오래 갔어요. 그리곤 1년이 훌쩍 넘어 시동생 딸의 돌잔치 초대를 받게 되었어요. 시동생은 제게 이번 계기로 다시 잘 지내보자며 그때 본인 와이프가 임신 기간이라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돼 예민했다고 했대요. 아무리 예민해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실수했다고 많이 반성한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옆에서 제 분위기를 보며 화해를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이번 돌잔치는 가긴 가지만 그렇게 가깝게는 안 지낼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돌잔치 날이 왔는데 남편은 시동생을 도와야 된다며 바빠서 저는 시모랑 둘이서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그때 저도 시모를 본 지도 굉장히 오랜만이라 어색했는데 시모는 그러든지 말든지 돌잔치 행사장을 보고 아주 신이 나 있었어요. 그때는 이런 시국이 아니라 돌잔치도 아주 성대하게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입이 떡 부러진 호텔 돌잔치를 보며 제 팔을 쿡쿡 쑤시더라고요. 예, 내가 아주 이런 집안 며느리의 시어머니라는 게 기가 산다. 오늘 나한테 초대받은 사람들도 날 얼마나 부러워하겠냐? 아주 어깨가 올라간다 올라가. 둘째 며느리가 이리도 나를 호강시켜주니 얼마나 기가 살아? 내가 아주 둘째를 잘 봤어. 예, 그러지 말고 나 저기서 사진 한 방 좀 찍어줘 봐라.
발걸음에도 신이 난 시어머니를 보니 한심스러운 걸 넘어 딱하기까지 했네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의족이 제 다리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아프더라고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긴 했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도 내색하지 않고 있었는데 사진을 다 찍은 시어머니가 이제 그만 잔치장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잔치장으로 들어갔는데 객석마다 이름표까지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가족석이라고 써진 곳으로 갔고 거기서 저희들의 이름표를 찾아봤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저랑 저희 시어머니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락이 됐나 어찌 됐나 하던 찰나 동서가 왔어요. 오랜만이네요, 형님. 아주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게 오셨으니까 잘 드시고 가세요. 얘는 네 형님이 당연히 와야지. 우리 채은이 돌잔치인데. 아, 그건 그렇고 왜 가족 속에 우리 이름이 없냐? 아, 일부러 안 나왔어요. 저희 친정 쪽에서 식구들이 많이 왔거든요. 오늘 미국에서 저희 친할머니도 오셨어요. 어머님하고 형님하고 아주버님 자리는 손님석에 배치했어요. 뒤쪽으로 가서 찾아보세요. 아이고, 그럼 사돈댁이 더 중요하지. 우리는 식구들도 별로 없어서 뒤에서 앉아 있어도 돼. 그래, 알겠다. 가족으로 생각도 안 하는 동서에게 뭘 저렇게까지 굽신거리는지 시어머니도 참 저러고 싶을까 했네요. 그렇게 저희는 뒤쪽에서 자리를 찾고 앉아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호들갑을 떨며 애구머니나 우리 둘째 며느리 하얀 신발에 저렇게 흙이 묻었네. 밖에서 사진 찍으면서 잔디에 흙이 묻혔나 보다. 야, 네가 가서 얘기 좀 해줘라. 내가 가면 또 싫어한다. 좀 있으면 잔치 시작할 것 같은데 저 그냥 여기 있을게요. 누군가가 보면 얘기를 해주겠죠 뭐. 아니 왜 이렇게 말이 많어? 내가 좀 하라는 대로 해. 네가 이런 데 와서 이런 대우 받아보는 것도 다 네 동서를 잘 만나서 그러는 건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정신 못 차린 건 당신 아니시냐는 말이 목청까지 나왔다가 그냥 떨어져 있는 게 낫겠다 싶어 밖에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니 시모가 제 팔을 잡아내리며 어딜 나가려고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랑 시어머니랑 막 실랑이를 하고 있으니 그걸 본 동서가 저희 쪽으로 인상을 찌푸리며 오는데 무식한 거 티내러 왔어요? 여기 지금 무슨 자리인지 몰라요? 가만히 좀 있어요. 그렇게 조용히 떠든다고 모를 줄 알아요? 그런 행동이 더 눈에 띈다고요. 아니 아까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 하얀 신발에 뭐가 묻어서 그것 좀 얘 보고 가서 얘기하라고 한 거야. 저는 더 이상 거기서 그딴 소리 듣기 싫어 나가려고 하는 찰나 아픈 다리에 걸음이 꼬였는지 그만 넘어지고 만 겁니다. 그리고 넘어지면서 바지가 살짝 들렸는지 제 의족이 다 보였어요. 그러니 시모가 절 발로 툭툭 치며 빨리 일어나라고 창피해 죽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얘는 여기 와서까지 둘째한테 패를 끼치고 앉아있네. 얼른 일어나지 못해? 너 그리고 이왕 넘어진 김에 둘째 신발 좀 닦고 일어나라. 둘째야, 거기 가만히 있어. 저는 정말 살면서 그런 모욕감과 모멸감을 처음 겪어봤고 넘어진 제 얼굴 앞에 본인의 신발 한 짝을 쑥 하고 내미는 동서를 보곤 더 치욕스러웠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
그런 동서를 올려다 봤는데 동서는 그런 저를 아주 한껏 내리깔아보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살기가 안 느껴진 게 다행일 정도로 저는 동서의 다리를 주먹으로 세게 쳤어요. 그러니 자기를 쳤다며 깍깍거리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의족을 고쳐 끼고 새빨개진 얼굴로 일어났어요. 그리곤 잔치장을 나가려고 하는데 동서가 소리를 치며 제 머리채를 잡는 겁니다. 그리곤 저를 바닥으로 밀치는데 저는 또 한 번 균형을 못 잡고 넘어졌어요. 그러니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다급하게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듣곤 동서도 깜짝 놀라며 아니, 할머니가 이 여자를 어떻게 알아? 하는 겁니다. 동서의 할머니라면 그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분이었는데 저도 어리둥절해 그분을 봤는데 아무리 봐도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이하나 씨 맞죠? 나 기억 못 하겠어요? 내가 하나양 다쳤을 때 병원까지 갔는데 왜 내가 하나양 아버지 때문에 목숨을 건졌다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병원에서 우리 같이 울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그분의 말대로 어렴풋이 기억은 나지만 정확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났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런 이유로 절 찾아오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었고 그땐 저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를 기억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분은 쓰러진 절 보곤 일으켜 세웠고 동서에게 짝소리가 날 정도로 뺨을 때리셨어요. 그리곤 내가 너한테 이렇게 살라고 여태 의사 만들어주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줬는지 알아? 이따위로 사람 무시하라고 네 부모가 가르치디? 이제 너한테 주는 거 다 끊을 테니 그리 알아라. 내가 너랑 네 부모를 아주 잘못 봤다. 빨리 네 형님한테 사과 안 해? 조카의 돌잔치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고 동서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시어머니는 넋이 나가 안절부절했어요. 그리고 저는 동서의 친할머니와 함께 나와 제 아버지와 무슨 사이였는지 들을 수 있었죠. 할머니의 말이 미국에서 잠깐 한국에 나왔을 때 경쟁사로부터 사주를 받은 괴한 때문에 생명이 위험할 뻔했대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혼자 잠복을 하면서 할머니를 구해줬고 그 괴한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왼쪽 배를 찔리는 사고를 당했대요. 하긴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초등학생 때지만 엄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줄 알고 엄청 우려를 했거든요. 그 사건으로 아버지는 수술까지 받으셨고 할머니는 아버지 덕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 할머니는 한국에 나올 때마다 아버지를 만나 감사 인사를 했다는데 저 23살 때 아버지 사망 소식을 듣곤 일도 다 제쳐두고 무작정 한국으로 오셨대요. 그리고 제 소식까지 알게 되면서 병원에 찾아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을 안 했던 게 있는데 그동안 저 병원 치료 받으면서 누군가 제 병원비 전액을 내주셨던 키다리 아저씨 같은 분이 있었어요. 그땐 그분이 누군지 알아내려고 해도 도무지 모르고 있다가 20여 년 만에 그 키다리 아저씨가 할머니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할머니는 눈물을 보이시며 저희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렇게라도 저랑 할머니를 만나게 해주려고 한 것 같다고 하였어요. 되려 제게 본인 앞에 나타나줘서 고맙다는 말씀까지 하셨죠. 그리고 할머니가 절 단번에 알아보신 것도 제 얼굴이 그때 얼굴 그대로였는데 의조까지 끼고 있으니 저인 걸 바로 알 수 있었대요. 할머니는 자기가 손녀인 동서 결혼식 때 참석을 못해 이번 증손녀 돌 때는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며 놀랍다고 하였어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정말 180도로 바뀌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동서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끊게 되면서 동서는 가뜩이나 잘 안 되는 피부과 병원까지 접게 되었고 저희 시동생과 이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동서가 먼저 시동생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다는데 이혼의 이유가
결혼 생활하면 쓸데없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 아깝다고 그냥 헤어지자고 했다네요. 그리고 양육권도 시동생에게 그냥 가져가라고 했다는데 정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엄마이고 어떻게 그동안을 살아왔는지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렇게 시동생의 이혼으로 시어머니는 완전히 개털이 되었고 이제 와서 저한테 그동안 미안했다며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둘째 며느리 눈치를 보고 산 거라고 본인도 불쌍한 중생이라고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한테 씨알도 안 먹히니 그런 사과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새삼스럽게 왜 이러냐고 원래 했던 대로 하시라고 했죠. 딱 봐도 동서의 친할머니와 제가 친분이 있으니 그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제게 불붙는 것 같았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 정도로 돈의 노예가 되었는지 그나마 붙어있던 옛정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다 떨어졌네요. 남편도 본인 엄마에게 실망이 크다며 돌아가실 때 찾아뵙는다고 쐐기를 받고 연을 끊었어요. 벌써 연 끊고 산 지 3년째 되어가는데요. 저는 그 이후로 할머니의 도움으로 제 식당을 하나 차리게 되었어요. 회사 단지에 위치한 뷔페 식당인데 처음에 할머니께서 돈을 줄 테니 공장에서 나와 식당을 하나 차려보라고 권유를 하셨어요. 저도 처음엔 절대로 안 된다고 한사코 거절을 했죠. 그동안 병원비 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걸 어떻게 받겠냐고. 그러니 할머니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거라며 본인도 투자자로서 집은 톡톡히 챙겨갈 테니 돈 열심히 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할머니의 좋은 영향 덕분일까요? 저희 뷔페 식당은 연일 손님들로 북적였고 저도 나름 사장님 소리 들으며 지금처럼 행복할 수가 없어요. 착하게 성실하게 살면 하늘에서 복을 준다는 저희 부모님 말씀이 이제와 생각하니 다 맞는 말씀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저도 이런 부모님을 본받아 평생 그렇게 살려고 늘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저의 긴 인생 이야기 들어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에 많이 힘드실 텐데 우리 조금만 더 기운내고 열심히 버텨봐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늘 행복하시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